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이란과의 휴전을 선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르면 내일 이란과의 2차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른바 단기 휴전설을 부인했는데요. 미국은 서두르지 않겠다며 이란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현지 시간 24일, 늦어도 이번 주말 안에 이란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 뉴욕포스트가 앞으로 36에서 72시간 안에 2차 회담이 가능할 거란 파키스탄 소식통 전망에 대해 묻자 가능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3에서 5일 단기 휴전설에 대해서는 백악관이 적극 부인했습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란과의 휴전에 특정 기한을 두지 않았고 이란 측의 통일된 안이 나올 때까지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aybe a 3 to 5 day deadline. That is not true. The president has not set a deadline himself. 레빗 대변인은 특히 이란 내 지도부 분열을 언급하며 현재 시행 중인 해상 봉쇄 등 경제적 압박 카드가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They can't move oil in and out. They can't even pay their own people as a result of this economic leverage that President Trump has inflicted over them. So he's satisfied with that.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유화적인 메시지도 던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이란이 여성 시위자 8명의 사형을 취소했다고 통보받았다며 자신의 요구를 존중해줘서 고맙다고 썼습니다. 이란 사법부는 즉각 여성들의 사형 계획은 사실이 아니라며 트럼프가 가짜뉴스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거듭된 반발은 무시한 채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협상 분위기를 띄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휴전 연장에 대해서 이란 지도부는 미국의 해상 봉쇄로 무의미해졌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외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납포하며 봉쇄를 강화하고 대규모 집회로 내부 단결도 꾀하고 있습니다. 정윤신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연장 요청에 즉답을 피해왔던 이란 지도부가 비판 메시지를 잇따라 내놨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SNS를 통해 대화와 합의는 언제나 환영한다면서도 악의적인 불신과 봉쇄가 진정성 있는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가 위선적 주장과 행동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보고 있다며 매번 말을 바꾸는 트럼프 미 대통령을 꼬집었습니다. 이란의 종전협상 대표단장을 맡고 있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의장도 미국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인해 휴전이 무의미해진 것은 물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도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휴전 협상의 지렛대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계속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ما هیچ وقت دنبال آتش بس نبودیم. اتفاقاً بسیاری از مردم ما در این ایام بعد از جنگ 40 روزه از آتش بس گلایه‌مند بودند. 휴전 현장 거부에 앞서 이란 군부는 테헤란 도심 대규모 집회에서 하늘로 향한 탄도미사일을 등장시켰습니다. 이란이 개발한 사거리 2,000km의 최신형 중거리 미사일 호람샤르4를 앞세워 군사력을 과시하고 내부적으로 대미 항전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허가 없이 통항하려 했다며 선박 2척을 납포하는 등 봉쇄 수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و نیز فعالیت مغایر عبور ایمن از این راهبردی به صورت مداوم توسط نیروی دریایی سپاه مورد رصد قرار گرفته و با متخلفین برخورد قاطع و قانونی انجام می‌پذیرد. 이란 군부를 대표하는 타스님 뉴스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국제 해저 통신 케이블을 거론하는 기사를 전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중동에 걸친 인터넷망 등을 연결하는 최소 7개의 해저 통신 케이블로 당장 위협은 없었지만 필요에 따라 파괴 공작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미군이 최근 며칠간 아시아 해역에서 최소 3척의 이란 국적 유조선을 추가로 차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군은 이란 국적 유조선 3척을 각각 인도와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인근에서 우회시켜 다른 해역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해운안보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소식통들과 선박 추적 플랫폼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미군의 차단된 선박 중에 하나인 이란 국적 유조선 딥시오는 원유를 일부 선적한 상태였고 일주일 전 말레이시아 해안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됐습니다. 한 달 전 말레이시아 해안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란 국적선 세빈호도 차단됐습니다. 미 국방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설치된 기뢰를 완전히 제거하는데 6개월이 걸리고 또 제거 작전도 이란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현지 시간으로 22일 하원 군사위 비공개 브리핑에서 이런 전망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과 주변에 20개 이상의 기뢰를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고 일부 기뢰는 GPS 기술을 이용해 원격 부설돼 탐지하기 어렵다는 보고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전쟁화 중인데 미 해군 장관이 돌연 사임하면서 그 배경이 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숀 파넬 수석 대변인은 소셜미디어에 펠란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펠란 장관이 보여준 봉사에 감사드리며 새 도전에서 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는데 구체적인 사임 사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AP통신은 펠란 장관의 사임을 갑작스럽다고 표현하면서 해군 연례회의에서 수많은 해군 장병과 업계 전문가들을 상대로 연설하고 기자들에게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 얘기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사임이 이뤄졌다고 짚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또 한 번 역대급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37조 원을 넘어서며 분기기 중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률도 70%를 돌파하는 등 수익성 역시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증시 상황도 궁금한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동건 기자, 먼저 하이닉스 실적부터 짚어보죠. 네, SK하이닉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37조 6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매출액은 52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과 매출이 각각 405.5%, 198.1% 뛰어오르면서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기존 최대 실적이었던 지난해 4분기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매출 대비 이익을 보여주는 영업이익률은 72%에 달하며 업계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제조업에서는 보기 드문 수치로 높은 수익성으로 유명한 타이완의 TSMC의 영업이익률을 2분기 연속 앞질렀습니다. 지난해 4분기 4%포인트였던 격차 1분기에는 14%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실적 개선은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한 결과입니다. SK하이닉스는 1분기는 계절적인 비수기지만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수요 강세가 이어진 가운데 디램과 낸드 모두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하이닉스의 실적에 영향을 줄 것도 같은데 증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코스피는 1.1% 오른 6,488.83으로 개장했습니다. 장중 상승폭을 키워서 6,500선을 돌파해 4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개인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6,460선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0.25% 내린 122만 원으로 출발했지만 곧 낙폭을 회복한 뒤 상승 전환은 2% 넘게 올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장중 3% 넘게 올라 22만 원 후반대에서 거래되며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코스닥 0.68% 오른 1189.1로 개장했지만 역시 하락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원 오른 1478원에 오전 거래를 시작해서 현재 1480원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YTN 오동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전국 경유값이 2,0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경유 가격은 어제보다 0.25원이 오른 1,999.13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2,000원을 돌파한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전날보다 0.63원이 높아진 2,005.39원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석유값은 1차 때보다 인상이 된 2차 석유 제품 최고 가격이 고시된 지난달 26일 이후에 한 달 가까이 연일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형 트럭 등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액화 석유가스 부탄 연료의 유류세 인하폭을 25%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기존의 10% 수준이던 부탄의 유류세 인하폭을 다음 달 1일부터 25%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하 기간도 6월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인하폭을 확대하기 전과 비교하면 리터당 31원 추가 경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란 사태로 인한 원유 수급난에 아스콘 생산이 어려워지면서 인천에서 짓고 있는 신도 평화대교의 공사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아스콘 공급이 끊겨서 도로 포장을 마무리할 수 없어 다음 달 말로 예정이 됐던 개통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인천 신도 평화대교 건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그곳 교량 공사 현장에 아스콘 공급이 끊겼습니까? 네, 이곳은 인천 신도 평화대교로 들어가는 진출입로인데 보시는 것처럼 작업자 없이 건설 현장이 멈춰 있는 모습입니다. 바닥 쪽을 보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내려앉아 있고 포장이 안 된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낙차가 한 20cm 정도 가까이 됩니다. 이만큼을 아스팔트 콘크리트, 그러니까 아스콘으로 채워야지만 차량이 쉽게 오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원유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원료인 아스팔트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아스콘 역시 수급이 불안정해졌고 이곳으로 들어오는 아스콘 역시 3월 말부터 아예 공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곳 공사 현장은 멈춰 있고 교량 한가운데 쪽 그나마 좀 수급이 괜찮은 콘크리트를 이용한 포장 작업만 한가운데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원래 예정됐던 개통도 늦어진다고요? 네, 원래는 5월 말쯤부터 인천 신도 평화대교로 차량들이 오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스콘 포장 공사가 아예 멈춰버리면서 일단은 개통에 차질이 생긴 상황이 된 건데요. 일단 완공 시기가 최소 한 달 이상 늦춰졌다는 설명인데 아스콘 공급이 언제쯤 다시 원활해질지 몰라서 그것을 정확히 가늠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곳 신도 평화대교는 인천공항에 있는 영종도와 신도를 잇는 다리입니다. 여기에 신도와 강화도를 잇는 다리까지 지을 계획이어서 추후 영종도와 강화도가 연결되는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이러한 사태로 이렇게 국토 연결의 전반적인 계획에도 다소 차질이 생긴 셈입니다. 네, 지금 아스콘 생산 업체들의 상황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주요 건설 자재의 수급 동향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아스콘의 경우에는 작년 3월과 비교를 했었을 때 공급량이 70% 정도까지 주저앉았고 가격은 최대 3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 설명하는 상황은 조금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한국아스콘연합회는 원료인 아스팔트 가격이 지난 2월 킬로그램당 700원에서 4월엔 최대 1,300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유사의 아스팔트 제한 출하 등으로 전반적인 공장 가동률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0%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아스콘연합회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 원료인 아스팔트 값을 단계적으로 조정해주고 지자체 역시 납기 연장 등을 해줘야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신도 평화대교 건설 현장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에도 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1% 넘게 성장하며 5년여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 영향을 받은 건데 다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부정적인 영향은 점차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올해 1분기에 우리 경제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직전 분기와 비교할 때 1.7%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이 지난 2월에 제시한 1분기 성장률 전망치인 0.9%의 2배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번 성장률은 지난 2020년 3분기에 달성한 2.2% 이후 5년 6개월 만의 최고치로
지난 분기에서 GDP가 뒷걸음질한 이후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수출은 반도체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지난 2020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인 5.1% 급증했습니다. 수입도 기계장비와 자동차 등을 위주로 3% 늘었습니다. 투자 증가도 두드러졌는데요. 설비 투자는 기계료와 운송장비가 모두 늘어 4.8% 뛰었고 건설 투자는 건물 건설과 토목 건설이 나란히 늘어 2.8% 증가했습니다. 민간 소비는 의류 등 재화가 늘며 0.5% 증가했고 정부 소비는 물건비 지출을 중심으로 0.1% 늘었습니다. 지출 항목별 성장 기호들을 보면 전체 내수가 성장률을 0.6%포인트 견인했고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1.1%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내 총소득 GDI는 7.5% 증가하며 GDP 성장률을 크게 웃돌았는데요. 이번 GDI 성장률은 지난 1988년 1분기의 8% 이후 최대 증가폭입니다. 한국은행은 GDI 성장폭에 대해선 반도체 등 수출품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교역 조건이 개선된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고 설비 투자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은은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경제가 상승한 배경은 뭡니까? 네, 한국은행은 민간 소비가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했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 반도체 생산 능력 확충을 위한 투자가 성장을 견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이 3월 하순까지도 국내로 들어왔고 전쟁 발발 이후에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등 이란 전쟁의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4월 소비자 심리가 악화하긴 했지만 지난주 신용카드 사용 등을 보면 민간 소비는 아직 전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망에 대해서는 이란 전쟁 때문에 부정적 영향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쟁의 부정적 영향과 반도체 수출의 호조와 함께 2분기부터 정부 정책 효과가 나타날 건데 부정적 효과와 긍정적 효과의 크기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또 무엇이 더 클 것인지에 따라 2분기 연간 성장률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윤택입니다. 네, 계속해서 중동 소식 전문가 두 분과 짚어드리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 그리고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휴전 기간도 협상 재개도 지금 안개 속입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Maybe a 3 to 5 day deadline. That is not true. The president has not set a deadline himself. 이란 대통령은 악의적인 불신과 봉쇄가 최대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갈리바프 의회의장도 휴전이 무의미해진 것은 물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도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Can't move oil in and out. They can't even pay their own people as a result of this economic leverage that President Trump has inflicted over them. So he's satisfied with that as we await their response. 네, 협상의 기술이 지금 뭐 통하는 건지 안 통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남성욱 교수님, 일단 지금 휴전 기간이 며칠인지도 잘 모르겠고 굉장히 오리무중인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21일 휴전인데 시한이 지났고 이제는 6번을 번복하다 보니까 날짜를 특정하지 않겠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저서인 거래 기술 전략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제는 조금 변칙으로 가는, 그러면서 이제 공이 누구 코트에 있느냐, 지금 이란이 응답을 해야 되냐, 미국이 응답하느냐에 관해서 서로 자신들이 전쟁에서 지지 않았다는 입장이죠. 사실 휴전이나 종전은 승전국과 패전국이 정해지면 비교적 빨리 진행이 됩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근데 이 전쟁은 서로
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승전 패전이 없다 보니까 휴전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속내를 읽힌 데 대해서 굉장히 좀 불쾌하죠. 아, 트럼프 대통령 물가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면 11월 중간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공이 워싱턴 코트에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양보해야 된다. 그런 이제 이란 측의 논리에 대해서 나 급한 거 없다. 나는 뭐 내 길대로 간다. 이제 그럼으로써 이게 장기전 국면으로 가서 당초 예정됐던 뭐 60일 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60일 내에 의회 동의 없이 전쟁할 수 있는 권한인데 네. 5월 1일이 그날이거든요. 며칠 안 남았네요. 네, 뭐 이제 예. 일주일도 안 남은 형국이라 이 전쟁의 뭐 미래는 정말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보통은 열린 결말이다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지금 뭐 열린 휴전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내놓은 이 휴전을 연기한 명분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이란의 내부 상황입니다. 이 이란의 내부 상황이 서로 온건파냐 강경파냐 서로 갈려가지고 최종안을 못 들고 오고 있고 협상에 나가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티격태격하고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으니 그것 때문에 이게 다시 휴전을 끝내고 다시 군사공격으로 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 사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뭐 석기시대니 이 발전시설 교량 파괴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본인도 사실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여러 가지 또 문제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또 한 가지 명분을 내세운 것은 파키스탄 총리 또 총사령관이 간곡히 휴전을 좀 연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얘기한 것이 뭐냐면 이란 측이 통일된 안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휴전을 하겠다 그랬는데 일각에서 다른 보도는 그게 한 3 내지 5일일 것이다. 이 얘기 나오니까 아니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휴전은요. 저도 협상을 해봤습니다만 협상에서 어느 쪽이 지느냐 마음이 조급한 쪽이 집니다. 날짜 지정하는 쪽이 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 더 빨리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쪽이 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 급한 거 없어. 뭐 일각에서는 뭐 60일 끝나면 내가 뭐 불법인데 나 그런 거 상관없어. 나는 그 대신 이 휴전을 하지만 이란을 향한 봉쇄, 다시 말하면 경제적 분노 작전은 계속한다. 그런데 말이죠. 1차 협상 11일 했죠. 13일 날 지금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 작전 시작을 했는데 딱 열흘 됐습니다. 이란에게 엄청난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폭격 안 해도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전에 협상도 직접 또 참여해 보셨기 때문에 협상의 기술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나는 서두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 종식은 정해진 기간이 없다. 내가 중간 선거 때문에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고 말들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나는 미국 국민을 위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전을 띄우나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란은 폭격보다 지금 봉쇄를 더 두려워하고 있다. 수년간 폭격을 받아왔지만 봉쇄를 가장 싫어한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을 언급했습니다. 스마트맨, 영리한 인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협상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자리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폭스뉴스 인터뷰 내용을 좀 하나하나 짚어보면 서두르지 않는다. 나는 조급하지 않다. 근데 조급함은 이미 좀 들킨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역설적으로 나 매우 지금 조급하거든. 그러니까 빨리 회담 좀 했으면 좋겠어. 그걸 애둘러서 저런 이제 표현도 어쩌다 한번 나오면 저게 트럼프 대통령의 본심일까? 뭐 이렇게 추정을 해보지만 말 바꾸기의 달인이라는 표현이 좀 지나칠 수 있지만 뭐 아침 저녁으로 발언이 틀려지니까 저런 발언 일일이 하나의 의미를 두기가 좀 어렵고 협상이 잘 안 되고 있구나. 그래서 장기전으로 가고 있구나. 그러면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구나. 뭐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바라지 않는 거 정말 조급하지 않은 걸까? 이런 것은 이제 웬만한 시청자들도 다 이제 이해하는 단계까지 왔거든요. 이제 다만 이제 이란 내부 문제를 우리 문 장군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뭐 강경파와 온건파, 우리 영화 보면 경찰이 돈 받는 배드캅, 나쁜 경찰이 있고 또 잘 해결하는 좋은 경찰, 굿캅이 있죠. 모주타파라는 지금 VIP 지도자 밑에서 강경파와 온건파가 약간의 역할 분담을 하는 거냐. 그런 차원에서 갑자기 갈리파프를 또 친소원합니다. 아, 나 저 사람 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또 얘기가 이란 내부를 저는 자극한다고 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으로 협상을 한다면 조금 당분간은 조금 말을 좀 줄이시고 오히려 잠을 좀 충분히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밤에 잠을 좀 안 자시고 SNS 하다 보니까 이 보좌진들이 상당히 좀 애를 먹고 있고. 이 며칠은 좀 줄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제 뜻대로 안 풀리니까 이제 그 뉴욕 타임즈에는 임펄시브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충동적이고 자극적이고 즉흥적이고 이게 과연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보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간 선거 의식하지 않고 나는 미국 국민을 위해서 좋은 결과, 그러니까 이제 핵 제거를 얘기하는 걸 텐데 내가 선거는 뭐 포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결과를 중요시하겠다. 이런 뭐 선포입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예, 저는 사실 뭐 YTN에서 여러 번 출연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트럼프 대통령 물론 중간 선거에서 이기고 또 멋진 모습으로 자기 후임에게 넘겨주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뭐 이 빈자리 없이 레인도 없이 가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더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벤스 부통령에 비해서는 중간 선거에 대해서는 비교적 좀 자유로운 편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물론 마음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무엇이 있을까? 이제 결국 한 번 했고 중간에 텀이 있었고 이제 두 번째 대통령을 하는데 본인은 어차피 2, 3년 후면 이제 끝난단 말입니다. 2년여 후면은. 그러면 역사적으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그러면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을까? 그러니까 본인의 머릿속에는 글쎄 모르겠습니다만 아, 링컨 같은 대통령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럼 그렇게 되려면 굉장히 중요한 족적을 남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족적 중에 하나가 평화예요. 다시 말하면 저 이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1979년에 이슬람 혁명으로 지금 신정체제, 독재체제가 들어섰잖아요. 이 독재체제의 캐치프레이즈가 방금 그 시위에도 나오던데 미국에게 죽음을, 그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그렇게 해서 모든 외교 전략을 그쪽으로 바꾸고 지금 사실은 이란이 어떻게 보면 중동의 조폭 같은 그런 역할을 해온 거거든요. 중동의 조폭을 싹 정리하고 평화로운 나라, 정말 어느 나라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 정상적인 국가 이렇게 혹시 만드는데 트럼프가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면 이거는 트럼프 말대로 미친 사람이 핵을 가지면 그건 정말 암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살육기계는 멈춰야 된다. 국민을 수만 명을 그렇게 죽이는 이런 이 잘못된 이란을 바른 이란으로 바꾸는데 트럼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이건 트럼프 개인도 그렇고 미국에게도 좋은 것이다. 지금 제가 여기 지금 얘기한 트럼프가 미국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를 원한다. 난 개인적으로 어떻게든 상관이 없다. 난 어차피 대통령 한 번 더 못하니까. 못하고 그리고 나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면 본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협상이 잘 되면 내가 파키스탄에 가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거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핵 없는 이란, 호르무즈에서 장난칠 해적질 안 하는 이란 그런 이란으로 만들면 그렇게 해서 이란 국민이 대다수 9천만 명이 자유롭게 잘 사는 그런 이란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이거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고 그건 트럼프로서 정말 좋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근데 그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간 선거 필요 없다. 족적을 남기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이제 얘기를.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냐 하는 얘기입니다. 벤스 부통령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긴 한데 그렇겠죠. 어쨌든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영리한 인물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니까 상대 중에서 미국과 협상에 적극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또 칭송을 하고 호르무즈 해협
열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외무성 그랬다가 이제 예. 혁명수비대 바이디 총사령관 등을 비롯해서 강경파들에 의해서 바로 뒤집혀 가지고 예. 다시 또 입장을 번복하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적전 분열 전략을 쓰는 건데 장군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한참 말씀을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추가를 드릴 거는 예.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요. 제이드 벤스는 본인이 오하이오 대학에 입학을 한 다음에 돈이 없어갖고 해병대 사병으로 입대를 해서 공부 사병으로 2년 동안 이라크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중동 사태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고민해서 당초 개전에 반대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잘 모르고 있냐면 예. 지난 2015년에 오바마 행정부가 합의한 JAPOC라는 이란 핵 협의가 얼마나 복잡한 합의냐면요. 본문만 160페이지입니다. 그렇군요. 기술적인 부속서가 5개예요. 제가 좀 읽어보는데 그 우라늄 관련 기술적인 문서를 웬만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그게 12년 걸려서 만든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런 합의를 무시하고 공격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는 중동에서 페르시아의 후예인 이란의 심각성을 경시한 거죠. 1월 달에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를 핀셋으로 뽑으니까 문제가 해결된데 고무됐고 또 이스라엘이 이란 초토화 전략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말려든 건데 이 중동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예. 어느 선에서 본인이 이 적정하게 거둬야지 내가 이란의 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대통령이다. 이거는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앞으로 와도 쉽지 않은 문제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는 이란에서 통일된 안이 와야 뭔가 협상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통일된 안이 안 오는 이유를 여러 가지 이제 외신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바히디랑 갈리바프 이 두 인물이 싸우고 있는 거 아니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런 분석 기사를 실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란의 이제 강경파들의 계산을 조금 보면 뭐 이게 국가 배드캅의 역할 분담을 떠나서 그러니까 바이디가 강경파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라그치나 갈리파프는 당연히 협상파고요. 예. 이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누구 편이냐는 데서 이란이 불리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협상안은 거의 뭐 항복 수준이라는 겁니다. 핵을 완전히 드러내는 이야기,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의 역봉쇄 이런 것을 수용하는 협상안은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디를 비롯한 강경파들은 뭐 모주타파의 지시를 받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지금 미국의 협상안 갖고는 이란이 여전히 불리하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뭐 미국도 피해가 심해질 것이다. 예. 그래서 장기전 5월로 한번 넘어가 보자. 예. 이 중동의 신정 체제 약간의 병영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리적인 판단만 갖고 중동 문제를 예. 보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이름도 참 어렵습니다. 저희 제작진도 이제 이름을 여러 번 확인하면서 그래픽 만들고 그러는데 이제 바히디하고 갈리바프 이란의 정치 체제를 보면은 저 둘 중에는 실질적으로 누가 더 힘이 센 거예요? 일단은 뭐 갈리바프는 아무래도 국회의장이고 물론 예. 그 사람도 혁명수비대 출신입니다. 예. 그러나 현재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바이디죠. 예. 그리고 이제 이 혁명수비대는 우리가 이란을 이해하는 데서 조금 독특한 세력인데 이란의 돈과 안보, 경제를 다 주고 있는 상위 계층입니다. 예. 젊은 친구들이 이란 혁명수비대 들어가는 게 꿈일 정도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결국은 이란의 신정체제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통일된 안을 가져오라고 하지만 저는 통일된 안은 결국은 바이디 혁명수비대 안이 모주타파의 승인을 받아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그러면은 상황을 보면 협상파 3인방, 강경파 3인방 굳이 나눠보자면 협상파 3인방은 가서 실컷 협상하고 왔는데 강경파가 안에서 다 뒤집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협상장에 나갈 때 그 통일된 안을 가지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에는 우리도 NSC가 있고 이란에는 이 SNSC라는 게 있습니다. 최고 국가안보회의. 그러니까 그 최고 국가안보회의의 의장이 페제스키안 대통령이에요. 근데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지만
별로 그렇게 실권이 없는 사람이고 결국 지금 얘기했던 바히디라든지 졸가르드라든지 졸가르드는 그 사무총장을 하고 있죠. 그 SNSC에 라리자니 지난번에 그 참수된 라리자니의 후임인데 훨씬 더 강경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인물들이요. 그런 겁니다. 지금 저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스타바가 지금 살아있느냐? 저는 뭐 살아있다 하더라도 리더십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졸가르드라든지 바히디라든지 레자이라든지 이런 강경파들이 모스타바라고 하는 이름을 앞세워서 그들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결국 지금 베데스칸이라든지 아라그치라든지 뭡니까 갈리바프라든지 협상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란의 미래를 생각하면 고집필 일이 아니다. 지금 이 봉쇄가 지금 지금 한 열흘밖에 안 됐기 때문에 견딜 수 있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 가면 과연 우리가 이걸 견딜 수가 있겠느냐. 진짜 막 월급도 못 주고 막 못 주고 있는 거고 결국 원유 못 팔면 달러 안 들어오고 그다음에 물품도 못 들어오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되겠냐라고 하는 얘기고 지금 혁명수비대 이쪽은 제가 볼 때는요 권력의 눈이 멀어가지고 이 물정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만약에 상황이 바뀌면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이란 국민을 수만 명을 살해했던 그 살육기계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물러나면 자기들은 죽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 자리를 놓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지금 이렇게 항전을 결사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과연 이란이 큰 소리를 치지만 과연 얼만큼 견딜 수 있겠는가. 지금 미국은 뭐 군사 행동 안 해도 지금 이 경제 분노 작전을 가지고 이걸 숨통을 조여가고 있기 때문에 역봉쇄로 버티겠다. 이걸로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아주 훌륭한 카드를 하나 손에 꽉 쥔 셈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그래서 모즈타바가 어디 있는지 살아있는지도 모르지만 이 강경파들이 모즈타바를 아주 적절히 이용하고 있다. 모든 게 모즈타바의 뜻이다라는 걸로 피해가고 있다. 이런 분석도 많거든요. 제가 뭐 이란을 대변하는 건 아닌데요. 이란의 조금 체제나 역사를 조금 이해해야지만 이란 혁명수비대 입장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실은 뭐 알리 하메네이의 폭사 이후에 이제 모즈타바가 정해졌지만 얼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죠. 사실은 뭐 그 사람이 다쳤는지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혁명수비대의 의사결정 구조가 결국은 이 모즈타바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디가 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 역사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2000년대 들어서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시작하면서 12년 동안의 협상을 해서 2015년에 이란 핵 합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나 이거 오바마 대통령 졸리는 오바마 대통령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거라 나 싫다. 그래서 결국은 탈퇴를 했거든요. 이란 입장에서는 12년 동안 힘들게 만들어 놓은 이 협상안을 트럼프 대통령 특히 무슨 표현을 이란에 쓰고 있냐면 정권이 교체되니까 합의가 지켜지지 않네.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우리랑 협상에서 한들 이게 과연 지켜질까? 이런 이란의 또 대미 불신도 또 만만치 않은 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양측의 불신을 어떻게 좀 회복할까.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이 이 협상 중재에 지금 올인하고 있습니다. 거의 근처까지 갔다는 것도 뭐 확실하지 않은 건가요? 일단은 이제 중재죠. 샤리프 총리 파키스탄이 여기에 왜 올인하냐면 양측과 긴밀하게 연대가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지속되면 파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사우디하고 또 파키스탄은 거의 동맹 수준이고 이란과는 또 시아파가 20% 살고 있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이는데 이게 이제 현장에서 매듭을 못 짓는 거는 그런 이란 핵 합의 이후에 작년 6월에 한밤에 미드나잇 작전으로 핵시설을 폭격했고 지난 2월에 또 미국이 폭격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협상이 쉽게 매듭을 지어지는 것은 조금은 시기상조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말을 자꾸 바꾼다. 트럼프는 타코 대통령이다. 이런 비아냥이 계속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본인의 SNS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자신이 타코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영상 보시죠.
완전히 엉망진창인 상태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백악관 내 의사결정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됐다고 트럼프는 최근 전쟁 스트레스로 경제되지 않은 메시지를 쏟아냈는데 이게 협상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는 항상 물러난다는 뜻의 타코라는 신조어도 또다시 거론됐습니다. This country sits back and allows a country such as Iran to hold our hostages, to my way of thinking, is a horror. Obviously, you're advocating that we should have gone in there with troops, etc., and brought our boys out. I absolutely feel that, yes. I think right now would be an oil-rich nation, and I believe that we should have done it. Why couldn't we go in and take over some of their oil, which is along the sea? You're going to have a war by being weak. The next time Iran attacks this country, go in and grab one of their big oil installations, and I mean grab it and keep it, and get back your losses, because this country has lost plenty because of Iran. 네, 내가 말 바꾼다는 거는 가짜 뉴스다. 이거 영상 봐라. 나는 1980년대부터 말을 똑같이 했다. 이 주장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SNS가 그동안 쭉 공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왔다 갔다 했던 건 분명하죠. 그런데 저는 그 말의 표현은 사실 저도 말을 많이 합니다만 제 말이 일관된다고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말이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다시 말하면 2015년에 어렵게 합의한 합의는 건 맞지만 그거는 이란의 핵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란이 핵을 갖도록 만들게 하는 그런 불완전한 합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화면에 영상들이 젊었을 때 영상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1979년 이란이 이슬람 혁명을 한 이후에 지금 거의 47년 동안 미국 국민을 1000명을 넘게 살해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그렇다면 지금 역대 미국의 대통령들이 한 번도 이란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질 못했다. 결국은 그 소위 말하는 JCPOA라고 한 것도 결국 이란의 기만에 넘어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북한 핵합의, 북한의 기만 작전에 결국은 속아서 결국은 북한은 핵을 손에 넣었고 이란은 이렇게 지금 놔두면은 분명히 핵을 갖게 되는데 이란이 핵을 갖는 순간 이건 북한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핵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외교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저는 트럼프에게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일각에서는 뭐 네타냐후가 이렇게 싹싹싹 해가지고 거기에 넘어갔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미일관하게 그런 이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결단이지만 했다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도 결국은 이란이 이제 결단하기 어려울 겁니다. 핵을 내려놓고 호르무즈에서 자기들이 해왔던 그런 통제권을 내려놓는 데는 거는 결국은 전쟁에서 지는 것이고 항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아마 이 과정에서 어느 쪽이 정말 마지막까지 협상력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과거 영상을 좀 보면 80년대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모습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사업할 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한때 좀 심취를 해서 책을 한 9권 다 정독을 했는데 이제 거래 기술에서 하는 방법이 지금 전쟁의 기술에서 안 통하는 거는 뭐냐면 자 무일푼으로 카지노 사업을 해요. 그러면 땅을 이제 계약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건설비가 없죠. 그러면 이제 공사가 다 완공된 것처럼 투자자들을 모십니다. 전날 갑자기 불도저를 빌려가지고 그러면 투자자들이 공사가 잘 되고 있구나 투자를 합니다. 이게 이제 거래 기술이었죠. 근데 그게 많이 성공을 했습니다. 허세였군요, 허세. 허세지만 또 뭐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상대를 인정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딜이거든요. 상대가 내가 죽는데 어떻게 상대를 허세를 믿고 거기에 합의를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뭐 그동안에 또 비즈니스에서 또 뭐 뱅크럽이 돼서 부도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대통령이까지 오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그 화면에서 봤던 측면과 지금은 상황도 많이 달라졌고 또 국제정치가 복잡해졌는데 너무 비즈니스했던 기억을 가지고 이 전쟁을 다루고 있는 것이 좀 우려가 사실은 돼서 이게 제로섬 게임이 될 수가 없거든요. 예.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처럼 항복을 하면 제로섬 게임이 되죠. 그런데 지금은 서로 양측에 카드가 좀 있는 거거든요. 늘 트럼프 대통령 You have no card 하잖아요. 이란도 카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5.5 대 한 4.5 정도로 휴전이 이루어져야지 한 9대 1 이런 합의를 가지고 밀어붙이면 그거는 또 협상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백악관도 혼동 그 자체다 이런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펠란 미 해군 장관이요? 갑자기 사임했다고 그래요? 네. 이유를 잘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뭐 어떤 이유로 사임이 됐는지는 해임된 건지 사임 어떻게 경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경질인지 그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본인이 사임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그 미 육군 참모총장도 사임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인을 두고 이유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헤그세스 장관이 이제 본인이 장관이 된 이후에 앞에 정부에서 임명이 됐던 그런 인원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어쨌든 전쟁 중인데 지금 사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대한 역봉쇄, 항구에 대한 봉쇄 작전을 주모하는 그 군이 바로 해군이고 거기에 장관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 왜 이렇게 바꿨을까 하는 부분이 저는 잘 납득이 되질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전쟁 중에 수장을 바꾸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저도 지금은 좀 의문이 듭니다. 예. 전쟁 중에 다른 때도 아니고 육군 참모총장하고 해군 장관이 연이어서 사임한다는 게 상당히 좀 이례적인데 분위기를 어떻게 파악해야 됩니까? 일단 이제 펠란이라는 사람을 저희가 좀 조사를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 후원자였습니다. 월가 출신이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해군부 장관은 또 미국은 장관 이름을 많이 씁니다. 해군 참모총장인데 또 해군부 장관이 있거든요. 민간인이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정책을 직접 이렇게 추진은 하지만 전쟁을 지휘는 하지는 않습니다. 뭐 워싱턴 내부도 인사이드 폴리틱스가 매우 복잡한데 이 피트 헤그서스 장관의 경쟁자로 부각됐다라는 뭐 약간의 정치 가십성 스토리가 좀 외신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전쟁 수행을 둘러싸고 국방부 장관, 전쟁부 장관하고 이견이 이제 발단이 됐습니다. 사임은 절대 아니고요. 본인이 그 전날 가서 강연을 하고 전쟁 수행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일정을 다 소화하고 있었네요. 이제 경질된 거죠. 이제 피트 헤그서스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번 전쟁을 둘러싸고 백악관도 뭔가 일사불란하지는 않고 종전의 전쟁을 수행하는 미 내각의 그림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예. 백악관도 혼란 그 자체, 지금 호르무즈 해협도 혼란 그 자체. 미국은 이란 선박 납포하고 이란은 또 선박 3척 납포했는데 이제 미국 선박은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그 중국 항구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란 항구로 이동하던 그 이제 컨테이너 선박이죠. 컨테이너가 5,000개가 실려 있다고 그러는데 그 선박을 이제 미국이 납포를 해서 이제 검색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림에 나오는 이란군이 말이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선포하고 그 휴전을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국익에 따라 행동을 하겠다라고 나온 것이 바로 이렇게 민간 선박에 총격을 가하고 그리고 저 세 척을 이제 납포를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그런 또 하나의 카드로 이란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미국은 그 민간 선박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정지해라 경고 방송도 하고 경고를 하는데 이건 전혀 없이 그냥 타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그 이란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제권을 주장하는 자체가 매우 국제법적으로 맞지 않는 불법적인 그런 행동인데 이걸 다시 역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그게 미국에게 먹힐 것인가? 예. 국제사회에서 이란의 입장을 동조하고 지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남정욱 교수님 끝으로 이거 좀 여쭤볼게요. 지금 뭐 온갖 협박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인터넷 케이블 끊어버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전쟁이 복잡해지는 건 민간 분야로 이게 파급이 확장되는 거죠. 인터넷 뭐 이란도 다양한 카드를 검토할 수밖에 없죠. 예. 뭐 사실은 전쟁 중에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게 이제 국제법에 다 규정이 돼 있는데 사실은 100명의 미국 국제법 학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국제법은 다 휴지가 됐다라고 선언을 할 정도라 이제 어느 측이 어느 선을 넘는 걸 가지고 그 상대만 비난하는 것은 한계에 이제 온 거죠. 예. 뭐 이란이라는 게 결국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 맞대응 전략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역봉쇄, 봉쇄, 그 다음에 나포 또 피격 이런 시나리오는 뭐 네가 양보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논리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해법은 안 되고 서로 자제를 하는 수밖에 없고 그것은 뭐 물밑에 파키스탄 중재에 당분간은 달려 있을 수밖에 없고요. 미국 국내 정치 조금만 1분만 예. 더 얘기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 중간 선거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지만 연연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5월 1일 지나면 의회 승인 없이 전쟁할 수 있는 60일 기간이 지나가거든요. 이거는 공화당도 동조할 의향이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안 지켜도 상관없습니다. 437석의 미 하원 중에 지금 4석이 공화당이 많은데 이거 반드시 역전될 수밖에 없고요. 100명의 상원의원도 2명밖에 공화당이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회가 이 11월 중간선거에 넘어가면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은 뭐 시작될 수밖에 없고 이 전쟁에 대해서 미국 국민의 30% 이하만 지지를 하는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입지가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 기술을 다시 한번 적용해서 양보하는 휴전안을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엔 협상의 기술을 양보로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5월 총파업을 앞두고 오늘 평택 사업장 앞에서 투쟁 의지를 다지는 결의대회를 엽니다. 이 자리에만 조합원 3만 7천 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평택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입니다. 네, 집회가 몇 시부터 시작되나요? 시행지침 이유는 위원장님께서 직접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왕복 8차선 도로는 오늘 아침 6시부터 모두 통제가 됐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조합원들이 이곳으로 모여들면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부부는 잠시 뒤인 오후 1시부터 이곳에서 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특히 오늘 결의대회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참석할지가 관심인데요. 실제 파업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설문조사를 진행해 모두 3만 7천 명 이상의 조합원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년 전 삼성전자의 노조의 첫 파업 당시 파업에는 참여 인원이 적어서 생산이나 매출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노조는 시설 재가동 등에 걸리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최대 30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은 D램과 낸드플래시 글로벌 생산량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KB증권은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공급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D램은 3에서 4%, 낸드플래시는 2%에서 3%가량 생산이 줄어 반도체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지금 노조가 요구하는 건 어떤 건가요? 함께하여
네, 삼성전자 노조는 경쟁사와 동등한 수준의 성과급 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SK하이닉스가 성과급 제도를 개편하면서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거뒀고 이후 성과급 규모는 더 커졌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역시 기존에 유지되던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고 대신해서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의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호황과 함께 삼성전자도 1분기 영업이익 57조 원이라는 최대 기록을 다시 쓰면서 연간 영업이익이 3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성과급 재원은 40조 원이 넘고 메모리 사업부 직원 1명이 받을 수 있는 성과급은 올해만 6억 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반대 집회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라는 이름으로 모인 삼성전자 주주들입니다. 노조의 파업은 물론이고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제도 개선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YTN 박견입니다. 전분 및 당류 가격을 짬짬이한 혐의를 받는 식품업체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역대 식료품 담합 최대인 10조 원대 규모인데 최대 70%까지 오른 가격은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열 기자,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업체의 관계자들이 기소됐죠? 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대상과 CJ제일제당, 사조 CPK 전현직 임직원 등 2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상 소속 사업본부장 1명은 구속 기소됐고 법인 3곳과 나머지 임직원 등 21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담합 규모만 약 10조 1,520억 원으로 국내 식료품 담합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입니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분당과 부산물 가격을 조율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담합 사실을 숨기려 업체별로 거래처에 제안할 가격 인상, 인하 폭을 다르게 하고 또 공문 발송 시기도 다르게 정한 거로 드러났는데요. 전분당은 물엿과 올리고당 등을 가공해 과자와 음료, 유제품 등의 핵심 원료로 쓰입니다. 8년 동안 이어진 카르텔은 소비자 물가 폭등으로 이어졌는데요. 실제 전분 가격이 담합 이전보다 최고 73.4%, 당류 가격은 최고 63.8% 인상되는 등 피해가 소비자에 전가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도 내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현직 임직원 등 11명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모 전 삼양사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나머지 임직원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또 법인인 CJ제일제당과 삼양사도 각각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3조 2천억 원 규모의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공정거래법 취지를 훼손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했다며 피해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다만 국제 원가가 공개되는 구조 등을 고려하면 이 담합으로 풍리를 취했다 보기는 어렵고 회사도 준법 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관련해 검찰은 범행의 규모나 유사 사건 전례를 봤을 때 공감 가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로 규정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인쇄용지를 제조하는 6개 업체가 4년 가까이 가격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가격 재설정 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한솔제지와 무림 등 제지 6사가 3년 10개월에 걸쳐서 교육과 출판 분야에서 활용되는 인쇄용지 가격을 은밀하게 합의한 것을 적발해 시정 명령과 함께 3,3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민생물가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전날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결과를 전했습니다. 반복해서 담합하는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런 계획이 담긴 반복 담합 근절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등록과 허가 등이 필요한 업종의 사업자가 담합을 반복하는 경우 등록,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담합에 관여한 임원을 해임하거나 직무정지하도록 공정위가 명령할 수 있는 원해임, 직무정지 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이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 3명을 치어 사상사고를 낸 운전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됐습니다. 40대 운전자는 법정에 출석하며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임영준 기자. 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영장 심사가 끝났다면서요? 네, 물류차량 운전자 B조합원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조금 전인 12시쯤 끝났습니다. A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속심사에선 경찰과 노조원이 한꺼번에 나와 누가 누군지 몰랐다면서 선도 차량이어서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반쯤 경남 진주시 정천면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물류 차량을 몰다 조합원들을 친 혐의를 받는데요. 이 과정에서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일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던 경찰은 살해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노조원들이 옆에 있고 혼란스러워 멈출 생각을 하지 못하고 빠져나갈 생각으로 차를 계속 몰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사고 3시간 뒤 화물연대 차량을 몰아 경찰 바리게이트 쪽으로 돌진해 경찰 기동대원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 60대 조합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도 같은 시각에 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는 어제 BGF 로지스와 만나 향후 교섭 방식과 조합원 사망사고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진주 물류센터 앞 집회를 일주일 넘겨 이어가고 있는 화물연대는 어제 저녁 집회에 이어 밤새 현장을 지켰는데 경찰과 충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오늘 집회에 최대 400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경찰력 600여 명을 투입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합니다. 지금까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YTN 명준입니다. 김영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BGF 리테일이 원청이자 직접 교섭 대상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S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화를 제도화하자는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잘 실현되지 않아 이번 참사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운송사와 또 맨 끝 단계에 있는 화물 노동자가 계약을 하는 다단계 구조 속에서 노동자는 원청의 교섭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다단계 구조에 있고 이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신체 부위에 에어건을 쏴서 장기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금속업체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신병 확보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등 수사의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경찰이 금속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분사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금속업체 대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감정과 관련자 조사 등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종합했을 때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경기 화성에 있는 사업장에서 에어건으로 바구니에 물기를 제거하던 중 태국 국적 40대 외국인 노동자의 항문 부위를 향해 에어건을 쏴 장기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A씨가 피해자와 다른 태국인 노동자를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특수상해에 더해 폭행 혐의도 적용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전담수사팀을 꾸린 데 이어 일주일 뒤에는 사업장과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수빈 기자, 이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와 그리고 피의자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네,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때부터 피의자 A씨와 피해자는 에어건 분사 경위를 두고 엇갈린 진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에어건을 신체에 밀착해 분사했다며 고의성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작업 중 실수였을 뿐 의도적으로 조준한 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제 피의자 A씨를 불러 10시간 넘게 조사를 진행했는데 경찰 조사에서도 A씨는 실수로 에어건을 분사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서울 송파구 복정역 인근 판자촌인 화훼마을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은 화재 취약 건물이 밀집해 연소 확대가 우려된다며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3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주민들이 일부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소방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기 광명의 한 사슴 농장에서 탈출한 사슴 5마리가 오늘 오전 농장 인근의 야산에서 발견됐습니다. 광명시 등 관계당국은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경기 광명시 옥길동 사슴 농장에서 500m 정도 떨어진 야산에서 사슴 무리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광명시와 광명소방서 인력 40여 명이 수색에 나선 지 1시간여 만에 드론을 통해서 사슴을 찾았는데 당국은 인간띠를 만들어서 농장 쪽으로 사슴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경찰 수천 명이 과태료를 물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적발된 사람이 1년 전보다 10배 가까이 급증했는데 동료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감사 성과를 낸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경찰 공무원 7급 이상, 경사 계급부터는 매년 인사혁신처에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찰청은 당사자 소명을 거쳐 빠뜨린 재산이 일정액 이상이거나 중대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적 조치가 필요한 명단을 인사혁신처에 보냅니다. 이후 혁신처는 액수와 고의 여부 등에 따라 경고나 시정조치,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립니다. 그런데 지난해 경찰청이 혁신처에 넘긴 명단이 무려 3,930명으로 재작년보다 9배나 늘었습니다. 같은 평가 기준에 1년 만에 대상자만 급증한 건데 그 배경을 놓고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이 확보한 내부 문서를 보면 경찰청은 올해부터 재산심사 적절성을 성과지표로 반영하기로 하고 각 시도청별로 전체 심사 인원 대비 법적 조치 대상 인원을 비율로 환산해 점수를 매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내부망에선 동료를 희생양으로 삼는다, 단순 실수까지 과태료 대상으로 넘기는 건 너무하다는 원성이 빗발쳤습니다. 반발이 잇따르자 경찰청은 재산심사 적절성 평가가 성과지표에 새로 반영된 건 맞지만 적발 건수만을 가점 기준으로 활용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현행 제도가 지나치게 하위직까지 신고 대상으로 포함한다며 혁신처와 개선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현재까지 400명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그동안 제도 개선 없이 자의적으로 평가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한 것은 아닌지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코스피가 장중 6,5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또 오늘 오후 7시에 정부가 4차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 여부를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이란 전쟁 속 경제 상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오늘 일단은 정부가 4차 석유류 최고 가격제 여부를 오후에 이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동결에 지금 많이 전망이 쏠리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행 자체를 멈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기존에 3차 때 나왔던 정부 제시 가격을 4차 때 한 번 더 제시하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오늘 오후 7시에 아마 구인철 경제부총리가 여기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고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좀 뒤에 또 뉴스도 말씀드리고 앞에도 분석을 했듯이 네. 유가가 간밤에 또 급등 양상을 보였었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확실하게 기뢰가 투입이 됐다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쉽게 좀 제거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상황까지 나오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쉽게 뚫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 고유가 상태는 좀 지속될 것 같고 그렇다면 아마 정부의 석유 최고 가격제도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 높습니다. 휘발유 가격 관련해서는 의견이 조금 엇갈리는 것 같기도 한데 아마도 가격 억제 정책의 장기화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장단점은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3월에 소비자 물가도 3%대 유지를 했거든요. 네. 내용을 보니까 이제 당시에 1차, 2차, 3차까지의 석유 최고 가격제 때문에
이 석유 가격이 거의 물가 가중치를 보면 30%가 넘거든요. 네. 이제 그걸 눌러놓으면서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됐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제 반대편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유가가 높으면 실은 아껴 쓰는 게 맞지 않느냐. 네, 차량도 스스로 그냥 덜 운행하는 것 아니냐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석유 최고 가격제를 통해 가지고 유가를 좀 왜곡시켜 놓으면,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낮췄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냥 또 쓰게 되잖아요, 평상시만큼. 그러면 일종의 소비 왜곡이 나오게 된다라고 해서 한켠에서는 뭐 5부제, 10부제를 하면서 또 다른 켠에서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하는 이제 두 개의 방향성이 좀 맞지 않는다. 지금은 다 허리띠를 졸라맬 때다라고 하면서 좀 반대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아직도 좀 막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브렌트유라든지 이런 뭐 100달러, 그 배럴당 한 100달러 선 위를 오르는 등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향후에 유가는 뭐 계속해서 더 올라가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반기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이란과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또 그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이란의 모습들을 보면 심지어 우라늄, 농축 우라늄을 뺏겨도 호르무즈는 붙잡겠다라는 의지가 강력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전쟁 배상금을 줄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란은 저 파괴된 저런 모든 시설들 복구 비용을 결과적으로 또 뭐 호르무즈에 대한 통행료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제 의회도 이거를 확정을 줬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호르무즈를 마치 한 지붕 두 가족처럼 좀 둘이 맡고 있잖아요. 네네. 미국 해군이 맡고 있고 이란이 맡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쓰는 이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이 떨어질 리가 되게 힘들어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WTI, 브렌트유 상호 연동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전쟁의 여부와 뭐 휴전 종전에 상관없이 올 하반기 올해 내내 일종의 고유가 상태는 좀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유가 상승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은데 3월 생산자 물가도 1.6% 급등했습니다. 네. 이게 4년여 만에 최고 상승률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상승률도 상승률이지만 이 생산자 물가는 결과적으로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로 넘어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생산자들이 결국은 자기도 인상분, 비용 부담을 흡수하지만 소비자 가격에 연동을 시키고 이 전가를 하거든요. 그런 걸로 본다면 자, 4월 이후에 나오게 되는 물가들은 상당폭 커질 가능성도 높다라는 전망이 가능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란 전쟁이 이제 노트북과 스마트폰 가격 상승도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반도체가 부족한데 이제 중동 사태까지 겹치면서 이른바 이 치플레이션이 확산하는 모양새인데요. 영상으로 여러분 함께 보시죠. AI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디램의 경우에는 2027년까지의 수요의 60% 수준만 충족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까지 겹쳤죠. 에너지 비용이 오르면서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까지 연쇄 상승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최신 노트북은 직전 세대 대비해 100만 원가량 올랐고 삼성전자의 갤럭시 S26 최고 사양은 이미 250만 원을 돌파한 상황.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물가 상승 압박도 전방위로 번지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수급이 모자란 상황인데 네. 중동 사태까지 겹치면서 IT 관련된 어떤 제품들 가격 계속해서 상승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치플레이션의 시작은 처음에 이제 이란전과 좀 무관하게 출발을 했었죠. 네. 쉽게 말하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첨단, 우리 이제 최고 사양의 HBM이라는 라인이 있고 레거시 반도체, 레거시 메모리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뭐 기존 가전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라든가 낸드 플래시 뭐 이렇게 좀 나뉘게 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대부분이 다 AI 광풍과 함께 HBM3, 뭐 HBM3 이 라인을 무조건 가동하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그렇게 되니까 반대편에 있는 레거시 반도체들은 좀 찬밥이었고 덜 만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수급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는 노트북이라든가 TV라든가 이런 데에는 이 레거시 반도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서 수급이 깨지면서 가격은 폭등했고 그게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 폴등으로 나왔지만 우리 소비자들이 느끼는 것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뭐 낸드 가격이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가전 가격이 좀 급등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폐의 체감을 느끼게 되는데 설상가상 호르무즈가 막히게 되면서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운임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물류비 자체가 또 한번 상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치플레이션은 한층 더 가속화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바꾸실 분들은 지금이 가장 싸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근데 이미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까지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 싼 것도 맞지만 네. 이게 좀 감내하기는 상당히 좀 힘든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네. 자, 이제 뭐 나흘 뒤인가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그리고 지급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네. 이게 뭐 소득이나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금 자체가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좀 복잡하기 때문에 따로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개념만 설명해드리면 1차, 2차로 나뉘게 되고요. 전 국민의 70%가 받는다라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1차 라인은 이제 기초, 차상위 한부모 가구가 먼저 지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27일, 8일, 18일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고요. 2차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저 기초, 차상위 한부모 빼고가 이제 지급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2차가 되게 되는데요. 전 국민의 70%가 되는데 제가 금액을 쉽게 말씀 못 드리는 게 최소 10만 원이고요. 네. 최대 60만 원. 자기의 청한 소득 상황 그리고 자기가 거주하는 곳이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 여기에 또 인구 소멸 지역인지 이런 것들과 복합적으로 좀 나뉘게 되니까요. 한번 이제 스스로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증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뭐 이란 전쟁에 종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중에 6,500선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지금은 힘이 조금 빠져 있지만 어쨌든 뭐 저력 부분은 좀 충분히 보여준 것 같아요. 네, 6,500까지 갔는데 양날의 검을 또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2,500에서부터 6,000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다 잘했고 정부 정책도 있긴 하겠지만 네. 빼놓을 수 없는 게 반도체 투톱이죠.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어마어마한 실적과 주가의 선전이 한몫을 했는데 오늘이 이제 SK 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네. 일종의 좀 재료 소멸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의 주가도 급등 후 급락으로 접어들었고 삼성전자 주가도 지금 약세로 좀 빠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와 발맞춰서 외국인들의 수급도 시작과 함께 좀 사다가 지금은 순매도로 또 돌아서면서 6,500을 넘었던 코스피가 지금은 제가 마지막 확인은 안 했지만 거의 1%대까지 다 하락을 전환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양날의 검이라고 한 것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가면 좋죠. 가면 또 지금 뭐 실적에 대한 부분도 그리 나쁘지 않고 오히려 장밋빛 전망이기도 한데 네. 이 투톱에 너무 많이 쏠려 있다는 것은 또 우리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만에 하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반도체 사이클에 균열이 생길 경우에는 이 둘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코스피 전체를 끌어낼 수가 있는 이 부분도 분명히 참조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조금 전에 이제 그 영업이익 발표됐는데 1분기 매출액은 한 52조 6천억 원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7조 6천억 원입니다. 네. 역대 역대 최고 기록을 냈는데 향후에 우리 증시에 있어서 하이닉스가 일단 큰 축을 차지하는 거는 뭐 분명한 것 같아요. 네. 37조 6천억이라는 영업이익, 석 달 동안에 37조를 벌었다 대단한 겁니다. 특히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 매출에서 영업이익, 우리가 말하는 마진이 72%입니다. 제조업에서 70% 마진이라는 거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 꿈의 영업이익률까지 달성을 했는데 문제는요. 시장은 이렇게 할 줄을 알았다는 거죠. 심지어 시장의 전망은 40조까지도 영업이익 규모가 될 수 있다까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좋죠. 너무 좋고 37조의 70%대 영업이익률이긴 하지만 여기까지는 내가 아는 거야 라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등세를 타다가 지금 하이닉스 주가도 1%대, 2%대까지 하락으로 반전을 했거든요. 네. 중요한 부분은 일단 이런 흐름 속에서 다음 2분기의 실적 발표도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는 좀 일종의 재료 소멸도 있다는 것은 참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궁금해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삼성전자와 그 하이닉스 수익률 관련해서 2배 추종하는 그 레버리지 ETF가 이번에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음 달 22일부터 좀 거래가 될 것 같은데 증시 반도체 쏠림 현상 더 심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또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의 주가에 2배 오르는 겁니다. 또 2배 떨어지는 거죠. 변동에 대해서 더블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가령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만에 하나 다음 달 22일 날 출시가 되는데 하이닉스가 2% 빠졌기 때문에 네. 이 상품을 매수하셨다면 이제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는데요. 왜 양날의 검이냐면 여기에 대해서 살려고 막 돈들이 몰리잖아요. 네. 그럼 전반적으로 수급이 좋아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더 사야 되는 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수급 탄력에서는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만에 하나 지금처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빠지게 되면 이걸 운용하는 쪽에서는 이걸 그 지수를 추정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엄청난 양을 더 팝니다. 그래서 이 ETF라는 것이 지수를 좀 왜곡해서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가게 되지만 떨어질 때는 또 낙폭을 더 키우는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당국에서는 그런 위험성, 변동성 때문에 ETF라는 표현은 아마 안 쓸 예정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삼성전자 얘기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제 잠시 뒤에 대규모 거리 대회가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뭐 이와 맞서서 주주들도 맞불 집회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네.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주가에도 영향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좀 미미하기는 하지만 이건 이제 또 다른 차원이라고 봐야 되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에 이제 영업이익의 10%대를 성과급으로 가겠다라는 걸 결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는 아니 하이닉스보다 늘 좋은 대우를 한다면 그냥 말로만 좋은 대우를 하지 말고 15%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올해 뭐 얼마 정도를 벌지 모르겠지만 40조 이상인 거죠. 현재 뭐 300조 정도로 잡으니까. 네. 그런데 뭐 주주 배당금이 작년에 11조밖에 안 되고요. R&D도 30조대거든요. 그러면 이 투자자들 쪽, 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배당금이라든가 혹은 R&D 비용보다도 성과급이 더 많은 회사가 있을 수 있냐라고 해서 이제 맞불 집회가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제 삼성전자 주가도 봐야 되겠지만 향후 좀 반도체가 주춤한다면 삼성전자가 네. 고유가에 대한 이슈 또 이런 노조 성과급에 대한 부분도 영향을 좀 미쳤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란 전쟁 속의 경제 상황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란과의 전면전 위기 속에서 미국 국방부가 수뇌부를 잇따라 경질하며 강경파 독주 체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이란과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미국의 출구 전략 찾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이란과의 일촉즉발 상황에서 미 해군 수장 존 펠란 장관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후임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참전 용사 출신 홍카오 대행이 임명됐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는 군 개혁을 함께해온 정치적 동지입니다. 불과 보름 전 랜디 조지 육군 참모총장에 이어 해군 수장까지 교체되면서 펜타곤 내 헤그세스 1인 천하가 완성됐습니다. 전쟁 조기 종결과 외교적 협상을 중시해온 JD 벤스 부통령 측 현실주의 파벌은 급격히 힘을 잃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압도적 무력으로 이란 정권 자체를 무너뜨리겠다는 강경파들이 차지했습니다. We are locked and loaded on your critical dual-use infrastructure, on your remaining power generation, and on your energy industry. We're ready to go at the command of our president and at the push of a button. 이런 강경 기조는 이란 전쟁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단순한 핵시설 타격을 넘어 이란 정권의 완전한 붕괴를 노리는 전술 변화입니다. 전쟁이 예상대로 풀리지 않으면서 수렁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분위기 속에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President Trump seems keen on taking the madman theory to new heights by demonstrating that there is basically no red line, no limitation in what is he's willing to do in order to achieve his objectives.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란 성과 없이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조급함이 군 내부 숙청과 강공을 동시에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펜타곤의 새 질서는 전문성과 절차보다는 충성심과 강경 기조가 돼버렸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단행된 이례적인 미군 수뇌부 교체가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권정입니다. 이란의 군사 역량을 이미 괴멸했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공개적인 주장과는 달리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란이 상당한 수준의 전력을 유지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미국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8일 휴전이 시작될 당시에 이란의 탄도미사일 제고와 관련한 발사 시스템의 약 절반이 무사한 상태였다는 게 관련 정보에 정통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이 3명의 설명이라고 CBS는 설명했습니다. 취재원들은 아울러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해군 부분 전력 중에 약 60%가 유지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고속 공격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휴전 연장을 전격 발표하기 직전 투자 시장에서 원유 가격 하락에 또다시 대규모 베팅이 몰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1일 휴전 연장을 발표하기 불과 15분 전 트레이더들은 브렌트유 선물 4,260개 계약을 매도했습니다. 당시 브렌트 선물 가격 기준으로 4억 3천만 달러, 6,300억 원어치에 해당하며 유가 하락을 노린 대규모 방향성의 베팅이었습니다. 로이터는 이번 베팅이 종가 거래 이후에 거래량이 극히 적은 시간대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하며 수상한 거래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설치된 기뢰를 완전히 제거하는데 적어도 반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것도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야 본격적인 해체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결국 상당 기간 선박들의 안전한 통행은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된 뒤 이란의 기뢰 함정을 모두 파괴했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Look, we took out just about all of their mine ships in one night. We're up to boat number 60. Every one of their ships, just about all of their navy is gone at the bottom of the sea. 하지만 허풍에 불과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하원 군사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이 적어도 20개 이상의 기뢰를 설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부 기뢰는 GPS 기술로 원격 부설돼 탐지하기도 어렵다고 시인했습니다. 특히 기뢰를 모두 제거하려면 적어도 반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거 작업도 전쟁이 완전히 끝난 뒤에나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앞서 이란과 2주 휴전을 선언하고 협상을 진행하던 지난 11일 기뢰 제거 작전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거 작업을 시작도 못한 게 드러나면서 여전히 호르무즈의 완전한 개방은 이란 뜻에 달렸다는 걸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One mine to hit a hull, and that will send panic through everyone and take us back to the beginning. 물론 전쟁이 끝난 뒤 다국적 연합군이 공동 작업에 나선다면 제거 작업은 꽤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선박들의 안전한 통과를 위해서는 상당 기간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통제 아래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도 무시한 채 연일 레바논에 공습을 퍼부으며 일간지 기자를 포함해 여러 명이 또 숨졌습니다. 레바논은 공격 중단과 휴전 연장, 이스라엘은 친이란 조직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가 먼저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현지 시간 2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릴 2차 회담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레바논 남부의 마을입니다. 가정집을 비롯해 건물이 성한 게 없을 정도로 처참한 폐허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영토 안쪽으로 10km에 걸쳐 설치한 완충지대에 포함된 지역을 철저히 파괴한 겁니다. صاروا ينزلوا شوي شوي صرنا نحن نيجي كل يوم نتفرجها نشوف قد ايه راحوا من الضيعه كانوا عم بيهدوها تدريجيا نزلوا شوي شوي لوصلوا على ساحه بيت ليث وهلا مثل ما انت شايف المنظر ما في ولا اي بيت.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 거점과 활동의 씨를 말리겠다며 무차별 공격을 퍼부어 무고한 민간인을 포함해 2,400명 넘게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22일엔 남부 마을을 공습하면서 구조대까지 공격해 다친 채 주택에 피신해 있던 레바논 일간지 알 아크바르 소속 아말 칼릴 기자를 포함해 여러 명이 숨졌습니다. 헤즈볼라는 휴전 위반이라며 대응 공격을 했습니다. 앞서 레바논과 이스라엘은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중재로 33년 만에 직접 만나 1차 고위급 회담을 열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열흘 휴전을 발표했지만 이스라엘은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휴전 만료에 앞서 워싱턴 DC에서 다시 열리는 2차 회담을 코앞에 두고도 두 나라 간 장애물은 헤즈볼라뿐이라며 무장 해제 목표에 변함이 없음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A state that is de facto under Iranian occupation through Hezbollah. But this also leads to a conclusion
Hezbollah is common enemy of Israel and Lebanon. 반면 협상 상대인 레바논은 공격 중단이 먼저라는 입장. 레바논 관계자는 휴전 한 달 연장과 폭격 파괴 행위 중단 등을 요청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셉 아운 대통령도 군사작전 즉각 중단과 완전 철수 등을 협상 목표로 제시했지만 이스라엘의 최우선 목표인 헤즈볼라 무장 해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Obtenir par les négociations, c'est un retrait total des forces israéliennes du Liban. 이처럼 평화의 전제를 놓고 두 나라가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이번 회담에서 거리를 좁히게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오는 2029년 3월까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조건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 하원 군사위에 출석한 제이비 어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2029년 회계연도 2분기, 한국 기준으로 2029년 3월 전에 전작권 이전 조건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ut I would say that right now we've delivered to OSW a roadmap which will get us there not later than second quarter of FY29. And we'll continue to pursue that.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와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 등에서 전작권 전환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로선 한국이 국방 투자를 늘리고 있고 앞으로 국방비를 8.5% 늘리기로 했다며 좋은 여건에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주한미군과 관련해선 한반도뿐 아니라 서쪽으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밝혀 중국 견제를 위한 타이완 해협 방어 등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했습니다. And as you know, with OPCON transfer, what we're looking at is maybe taking a look westward while also providing critical but more limited support to the North Korea mission. 한미는 노무현 정부 당시 2012년 4월까지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잇따라 전환을 연기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와 검증은 3단계로 진행되는데 현재 두 번째 단계인 완전 운용 능력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2029년 3월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환 목표가 실현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이 제시한 시기엔 트럼프 대통령 퇴임과 후임 대통령의 취임이 겹치게 돼 전작권 전환 여부는 차기 미 행정부에서 결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지방선거 이제 4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고차방정식으로 꼽힌 재보궐 지역의 전략공천 후보자를 일부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는 지금부터 해당 행위를 하면 후보자라고 해도 즉시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민주당에서 전략공천 결과 발표할지가 큰 관심사인데요. 오늘은 어떤 일정이 있습니까? 네, 조금 전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주재로 16개 광역단체장 후보가 연석회의를 열고 사실상 출정식을 진행했습니다. 후보자들은 미리 준비된 지도에 각자의 지역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등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일찌감치 광역단체장 공천을 끝낸 만큼 여유로운 모습인데요. 오전에는 12호 공약까지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다만 재보궐선거 교통정리라는 고차 방정식 앞에선 여전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전략 공관위가 열렸는데 YTN 취재 결과 인천 지역의 공천을 다룬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 계양을과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의 지역구 연수갑의 전략공천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큰데요. 송영길 전 대표와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의 행선지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황희 전략공관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오후 비공개 최고의결을 거친 뒤 최종 발표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김용남 전 의원 등도 수도권 재보선에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대 쟁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천 문제는 여전한 과제입니다. 김 전 부원장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당내에서 자신의 출마를 반대하는 건 조승래 사무총장과 김영진 의원 둘뿐이지만 공개 찬성한 의원은 23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도부 관계자는 YTN에 결국 불출마의 명분을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포장하느냐의 정청래 대표 정치력이 드러날 거라고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얘기해보죠.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이 강해지고 있는데 정면 돌파를 선택했네요. 어제 면전에서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로부터 결자해지하란 말을 들었던 장 대표, 오늘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지금은 민주당과 싸워야 할 시간 아니냐며 기강이 무너진 군대로는 전투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 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 대상이 후보자라면 즉시 교체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도부는 원론적 이야기란 입장이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선언한 부산 북구갑 지역 무공천 이야기를 더는 언급하지 말란 경고란 해석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공관위는 오후 4시 회의를 열고 평택을 지역에 대한 단수 공천 등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부 문제로 시끄럽지만 외부의 적과 싸우며 전열을 정비하는 모습도 엿보입니다. 오전 10시부터는 단독으로 국방위와 외통위를 열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관련 발언 총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물론 정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는데 야당에선 중요 사안이다, 여당도 일정에 협조하고 촉구했습니다. 이외에도 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진상을 따져 묻겠다며 국정원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전방위 압박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은 급전직하 최저치를 다시 썼습니다. 국민의힘 당명을 쓴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대구 경북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민주당의 열세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구성시를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는 곳으로 언급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통일부는 관련 연구기관과 언론 보도 내용 등을 근거로 북한의 핵시설 상황을 종합적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기자단에 배포한 참고 자료를 통해서 정 장관의 구성시 발언은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기조연설 내용을 거론하면서 북핵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같이 해명을 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오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서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수부의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계엄 당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박 전 장관은 3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기도 깨끗해서 바깥 활동하기 참 좋은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1.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나 높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니까요. 장시간 바깥에 계실 분들은 겉옷 챙기셔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낮까지 제주도에만 비가 살짝 지날 뿐 내륙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대기가 점차 메마르면서 서울을 비롯한 중부 곳곳과 경북 북부 지역으로 건조특보가 확대됐고요. 강원과 경북 북동부에는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도 발령 중입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쪽을 중심으로는 서울과 광주의 한낮 기온이 23도까지 오르며 따뜻하겠습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18도 선에 그치는 등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고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내륙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